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재보험 및 자동차 보험 관리 고유희입니다. 자, 벌써 이제 우리 산재보험은 마무리가 됐고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 대한 제도가 이제 어떤 과정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급여 관리라든지 자동차 보험의 진료 수가 기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배웠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거는 자동차 보험의 진료비 심사 청구.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자동차 보험에 대한 거, 산재 보험에 대한 이런 이제 이론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심사 청구를 정확하게 맞게끔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이제 우리의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자동차 보험 환자가 우리 병원에 이제 내원을 많이 하면 이게 이제 내 메리트가 될 수 있으니까, 또 자동차 보험 환자가 왔을 때 내가 당당하게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우리 같이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 청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 청구를 보면 일단 진료비 청구를 할 때 관련 법령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진료비 청구를 할 때 요 명세서 작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진료비 심사 청구, 그 다음에 그 심사 지급 분석을 하고, 그 심사를 한 다음에 사후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심사 그 진료비 청구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배웠고, 이제 진료비 심사 청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는 일단 기존은 이제 어떤 영이냐,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에 따라서 이제 그 국토교통부령에 따라서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서 일단은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이제 어떤 그 환자든, 자동차 보험이든 산재 환자든 건강보험이든 의료급여든, 일단은 병원에 왔을 때는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 그 다음에 의료기관, 그리고 교통사고 환자 간의 그 진료비에 대한 이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수가에 관한 기준을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 고시된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진료 수가를 산정을 하고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용어의 정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용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라는 거는 요 자배법에 따라서, 요 법에 따라서 정한 것을 말한다. 자, 그래서 교통사고 환자라는 거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말미암아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받는 자를 교통사고 환자다라고 정의가 내려 있겠죠. 우리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책임보험이 있었고 종합보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보험이든 종합보험에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그 대인사고에 의한 이제 그 보증,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자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대인사고에 대한 이런 보장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그래서 의료법에서 이제 상급 종합병원부터 시작을 해서 의원급까지 해당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까지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 등이라고 앞으로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험회사 등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보험업에 따른 보험회사에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공제사업, 그러니까 책임 공제에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공제 사업을 하는 자, 그 다음에 요 법에 의해서 위탁업을 받은 요런 자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 등에 들어간다. 그래서 보험회사란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보험회사 등이라고 이렇게 용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등 하면 보험회사 플러스 공제사업하는 사람 플러스 위탁업자까지 같이 다 들어가서 보험회사 등이라고 용어를 쓰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용 산정 목록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 산정 목록표라는 거는 요 밑에 있는 하나에 소용되는 실제 비용에 대한 목록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동차 보험 수가 기준에 따라서 그 인정 범위에서 정한 비급여 행위라든지 아니면은 건강보험 기준에서 비급여 대상이 아닌 행위, 진료 재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결정 신청건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비용 상정 목록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자동차 보험 수가 기준에서 정해져 있는 그 진료 항목이 있는데 그 정해지지 않은 진료 항목까지를 합쳐가지고 비용 산정 목록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급여 약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건강보험 기준 상한 금액이 정해지지 않는 약제. 그래서 우리가 그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기준에 이제 준해서 이제 그 설정을 하게 되는데, 자동차 보험은 건강보험 기준 플러스 자동차 보험의 비용 상정 목록표까지도 같이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범 재활치료라고 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대면 강의할 때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뭐 2년 안에 어떤 이제 재활치료를 받았을 때 어떤 그 조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자라던가 아니면은 2년이 추가가 되기는 했지만 이 치료를 받았을 때 어떤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시범 재활치료라는 게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의료재활시설, 그러니까 시설이 갖춰져 있는 의료재활시설에서 이제 재활치료를 하면 요거는 건강보험하고 다르게 시범재활치료비라고 해서 이제 진료 수가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건강보험 기준으로 하되 다시 자동차 보험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기준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진료의 기준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정 방법은 어떻게 산정이 될 건지, 그래서 아까 그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서 고지된 요 산정 방법으로 한다. 또 그거에 맞게끔 청구를 하고 그 법에 맞는 지급 방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건강보험법에 플러스 추가 비용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다 진료수가 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청구를 하고 이제 지급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보험회사 등이 그 심평원에서 이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심평원에다가 진료 수가를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보험 등이든 의료기관이든 이제 그
심사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심평원에서 하고 그걸 또 청구를 하는 것도 심평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심평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제 진료 수가를 청구받을 때에는 해당 보험회사 등에게 청구받은 사실을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에 이런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를 청구를 받았다, 이런 것들을 우리 심평원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심사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 청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가입자 등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하면 그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이제 지급하는 것들은 상법에 따라서 지급할 것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험회사 등이 보험금 등을 이제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이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을 먼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제 지급한 경우에는 이제 그 보험금 등의 보상 한도에서 그가 이제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청구 절차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회사나 아니면은 공제 사업자에게 청구서를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청구서에다가 꼭 넣어야 되는, 기재해야 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의 성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이제 그 사고 발생의 일시, 장소, 개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청구서에다가 다 기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병원에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사고 발생 일시라든지 정확한 장소 이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회사에 이제 물어서 이제 확인을 해서 기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찰서에 물어서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의료기관한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당 자동차의 종류라든지 등록번호 이런 것들도 이제 빼먹지 않고 잘 기입을 해가지고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불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지급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이제 진단서 같은 거를 이제 제출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요렇게 진단서 작성에 필요한 요런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보험회사 등이 이제 부담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를 이제 청구하거나 지급할 때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그 보험회사 등은 이제 보험 가입자 또는 뭐 이제 피해자가 청구를 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다가 우리 보험회사 등에서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를 지급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유에 의해서. 그 다음에 지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급 한도는 얼마큼입니다. 그래서 한도 금액까지도 의료기관에다가 보험회사 등은 미리 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그 지급 의사하고 지급 한도를 통지받은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그 보험회사 등에게 그 국토교통부장이 고시한 이제 기준에 따라서 수가를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급 의사에서 우리 보험회사 등에서는 지급 의사가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청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급 한도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2천만 원에 초과하는 것들은 보험회사 등에게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의사하고 지급 한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은 정확하게 알고 그거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의료기관이 요 진료 수가를 청구한 경우에는 진료 기록부의 진료 기록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진단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했다라는 진료 기록에 따라서 청구하여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료기관이 진료 수가를 청구를 하게 되겠죠. 그죠? 청구를 하게 돼서 심평원에서 심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30일 이내에 그 청구액을 지급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만약에 보험회사 등에서 그 전문 심사기관이 그 심사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이제 14일 이내에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위탁 이제 거의 대부분 심평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꼭 이제 그 날짜, 그래서 우리 뒤에서 보면 그 접수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을 접수 날짜로 픽스를 하고 그 며칠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기억을 조금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청구 및 지급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아까 뭐 지급 유무라든지 아니면은 청구 금액 한도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는데, 이제 그 의료기관에서 보험회사 등에게 진료 수가를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중으로 청구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교통사고 환자 아니면 이제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5가지가 이제 환자에게 청구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지급의사가 없다. 아니면은 처음에는 지급의사가 있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이런 그 사유가 발생을 해서 지급의사를 철회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환자한테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상 한도가 초과했거나 아니면은 보상해야 될 대상이 아닌 경우, 그래서 뭐 비급여로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에게 청구를 해야 되겠고, 당연히 뭐 지급 한도 초과된 거라든지, 아니면은 피해자가 보험회사 등에게 그 자동차 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에다가 심사 청구를 하고 그게 결과가 나오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의료기관으로 그 진료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이제 그 진료 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피해자가 돈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병원에 들어가는 이런 돈 같은 경우는 환자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지급 기한이 넘어갔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30일 이내에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면 연 20%의 이자율을 이제 지급을 해서, 왜냐면 이제 그 병원 같은 의료기관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돈 때문에 이제 그 회전율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바로바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20%의 이자율을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보험회사 등 같은 경우도 빨리빨리 심평원에서 결과가 나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해서 너무 시간을 끌지 말라라는 의미겠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 진료비 전문 심사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의료기관하고 자동차 보험 회사하고 해서 이제 그 심사비가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 청구를 담당을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자동차 보험에 대한 뭐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지급 한도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제 분쟁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쟁의 예방이라든지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이제 그 자배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분쟁심의회라는 게 이제 설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립이 된 지는 좀 오래됐고, 그래서 이제 요런 사람들이 미리 이런 것들은
요렇게 심사를 하기로 했다. 만약에 이제 조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조정에 대한 건의가 있으면은 분쟁심의회에 거쳐서 이제 결정을 하면 된다라고 해서 분쟁심의회라는 게 생기는데, 자, 심의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원장을 포함을 해가지고 18명의 위원으로 심의회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6명, 666이거든요. 그래서 6명은 보험회사 대표, 6명은 의료사업자 대표, 6명은 이제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자동차 보험 심의, 그 분쟁 심의에 경력이 많거나 뭐 이런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각 단체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위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진료비 분쟁 심의회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신속하게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보인다 그러면은 미리 분쟁이 발생할 만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분쟁 심의회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료 기록 열람이 있는데요. 그 보험회사에서 그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 수가를 청구를 받았어요. 네, 진료 수가를 받아서 그냥 청구 받은 대로 바로바로 이제 지급을 해주기가 어렵잖아요.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뭐 이윤 추구라든지 너무 과비용 발생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청구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해당 의료기관에 이제 그 관계 진료 기록을 열람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진료 비용이 적절한지, 그 다음에 기간이 너무 길게 이렇게 입원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그러니까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사를 받은 전문 심사 기관, 그러니까 심평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은 의료기관에 요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더 추가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제 의료기관에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험회사 등에서 진료 기록을 열람을 청구하거나 아니면은 심평원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그러면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 보험회사 등에서 어떤 이제 진료 기록을 열람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사고하고 상관없는 뭐 기록을 열람을 시켜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심사에서는 이제 교통사고에 대한 요런 이제 그 자료를 보내야 되는데 그 이외의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하면 그때는 이제 응하지 못하잖아요. 그거 빼놓고는 이제 열람이라든지 필요한 자료를 계속 이제 전송을 해주거나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사고 일시라든지 사고 장소, 사유, 개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해야 되고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경찰청 등에다가 교통사고에 관한 조사 기록을 또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에다가도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또 경찰서에다가 교통사고 관련에 대한 조사 기록을 조금 이제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경찰청 같은 경우도 이제 의료기관하고 마찬가지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의외로 보험회사에서 그 조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막 자세하게 투철하게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요때 그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하는 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인적인 정보, 그 다음에 똑같은 교통사고에 대한 거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요 사실을 누설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료 기록부 이런 것들을 이제 당연히 보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진료가 끝난 날로부터 5년간, 그래서 우리 의료관계법규에서 보면 이제 뭐 진단서라든지 뭐 진료 기록부 이런 것들 보관하는 기간, 뭐 처방전 이런 거 보관하는 기간이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 기록은 이제 끝난 날로부터 5년 동안 이제 보존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이제 보존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이제 명세서, 진료수가 명세서 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환자에게 들어간 약제라든지 치료 재료, 이런 이제 그 진료에 필요한 이제 구성 요소 구입에 대한 서류, 그 다음에 개인별 투약 기록, 이런 것들을 이제 5년 동안 이제 그 보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정 자료에서 보면 우리 그 간호관리 등급료에 따라서 이제 가산율이 달라졌었잖아요. 상대가치 점수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런 이제 서류라든지 증명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5년 동안 이제 그 보존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 일은 많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심사 청구를 했고, 이제 그 진료비까지 다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나중에 뭔가 똑같은 환자한테 유사한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 등에서 또 다시 조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전 기록에 대한 것들을 또 다시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이전 것과 지금 거를 이제 비교하는 이런 경우. 그래서 약간 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제 사고를 이제 그 핑계 삼아 가지고 고의 사고를 내고 그 사고 보험금을 타는 뭐 뉴스 같은 데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할 때 이전 기록, 그때 이전 기록에 이제 뭐 사고 경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을 이제 5년 동안 놔서 그거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 또 법적으로 5년간 보존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보험 청구 명세서 작성 요령이라고 해가지고 그 작성 요령이 폼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 그 다음에 이제 명세서 세부 작성 요령, 이런 것들은 그 명세서에 따라서 이제 아까 앞에서 기입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입해야 되는 내용들을 누락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명세서 작성 요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고지되어 있는 명세서로 이제 작성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료수가 청구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진료수가 명세서는 반드시 해 의료기관에 있는 의료 종사자가 직접 작성을 해야 된다. 이제 당연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의료 종사자가 직접 작성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그 대행 청구를 하는 단체가 따로 있어서 이제 그 심사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이제 뭐 뒤에 보면 심사 청구하는 과정이 이제 재원 심사도 있고 퇴원 심사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심사 청구를 하게 될 때 그 대행 청구 단체 작성자를 이제 꼭 기재를 해라. 그래서 책임 소재를 이제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냥 뭐 이 사람이 했다, 저 사람이 했다, 관계없는 사람이 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책임 유무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준은 이제 기본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직접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EDI로 청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자 서명이 필요한 문서 같은 경우는 꼭 청구인은 대표기관, 의료기관 대표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래 명세서, 우리 이제 입원 환자, 외래 환자 이렇게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래 명세서 같은 경우는 방문 일자별로, 그러니까 방문 일자별로, 방문당으로 작성을 해서 이제 보면 이제 주 단위로 청구할 수도 있고요, 월 단위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 단위로 청구한다라고 하면 이제 진료 수가 이런 것들 청구 단위 구분을 이제 순서대로 잘 맞춰서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청구를 하게 될 때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이제 OCS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EDI로 해서 이제 그 심평원에다가 이렇게 그 전자 청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서면 청구를 하게 된다. 이제 서면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외래 환자, 그다음에 입원 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해서 각각 산정을 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서면 청구할 때 또 기준이 외래 같은 경우는 400건씩 묶어서 예를 들어서 뭐 월 단위로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외래 환자분들이 많다 그러면은 400건씩 묶어서 이렇게 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100건씩 해서 묶어서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정액수가잖아요. 예, 정액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액수가 청구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행위별 수가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에서 자동차 보험 환자를 이제 받아서 이제 진료를 하고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정액 수가로 해야 되는 것 따로, 행위별 수가로 해야 되는 것 따로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로 한번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보험 청구 체계 보시면 이제 그 EDI로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서면 청구로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 검체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위탁 기관이냐 그다음에 이제 위탁해서 이제 그 하느냐 아니면 이제 비위탁해 가지고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이제 그 뭐 입원 외래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각각 그러니까 입원 환자 외래 환자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입원 환자 따로 외래 환자 따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서면 청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검체 검사를 위탁을 하느냐 이제 뭐 미위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입원 환자 따로 외래 환자 따로 이렇게 다로 똑같이 이렇게 해서 청구는 심사평가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심사평가원에다가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코드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구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동차 보험 환자 같은 경우도 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제 진료를 받을 수도 있고 뭐 PTSD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거의 대부분은 이제 외과나 이제 그 외과에서도 뭐 정형외과냐 뭐 흉부외과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전에서 그 코드 번호를 잘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전문의가 치료를 하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의 그 과에 맞는 코드 번호로 우리가 이제 코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뭐 자동차 보험 환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응급실 통해서 내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뭐 팔로우 외래로 가거나 아니면은 응급실 통해서 입원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의사가 몇 명으로 이제 그 구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응급실에 와가지고 응급의학과 닥터한테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요 맞는 코드 번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이렇게 내과 같은 경우는 세분을 해서 보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상급 종합병원에서도 자동차 보험 환자들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부 과목이 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그냥 이제 영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치과 치료를 받기도 하고 한방 치료를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과 청구 코드, 그 다음에 한방 청구 코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한방 청구 코드 같은 경우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친구과라든지 뭐 한방 재활의학과라든지 아니면은 한방 신경정신과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치료를 받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물론 이제 뭐 다른 과도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제 교통사고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주변에서 우리 교통사고 환자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자주는 못 봤겠지만 이렇게 보신 분들 보면 이제 뭐 어깨가 결려서 어디가 아파서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침 맞으러 간다, 뭐 재활치료 받으러 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게끔 이제 그 청구 코드 번호를 코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료 수가에 청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청구를 할 때는 요 거의 대부분 이제 EDI로 청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법이 길죠. 예. 그래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서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요 법에서 어긋나게 청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고의는 아니지만 이제 알고 봤더니 정확한 법에 의해서 한 게 아니다. 그래서 뭐 그냥 한번 봐주세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료수가 청구를 할 때는 어떤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청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수탁기간이라든지 우리 지난주에 수탁기간, 위탁기간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탁기간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전자문서를 이제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 문서를 보낼 때 꼭 기재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서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도달 시기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청구 및 자료 제출 매체라고 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전국 통치망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전산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진료 수가를 청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제 뭐 서면으로 진료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통신망 이외의 방법으로 요양 그 급여 비용을 청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건강보험법 47조 1항에 보면 이제 의료기관은 이제 그 정당하게 해서 이제 공단에다가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신청 청구 실적이 없는 경우 이럴 때는 그냥 뭐 서면으로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내가 이제 모든 이제 그 뭐 의료기관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보면 워낙 우리나라가 또 IT 국가잖아요. IT 국가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다 EDR로 청구를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료수가 청구 및 자료 제출 매체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이제 뭐 정보통신망으로 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탁기관이 요 정보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공급 내역을 통보하고자 할 때에는 요 전산 청구 신청서를 심평원에다가 제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는 앞으로 진료수가를 청구를 할 때 정보통신망 EDI를 통해서 청구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심평원에다가 제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청구 방법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OCS 뭐 회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EDI 청구가 EDI 청구를 할 건지 KT EDI 청구를 할 건지, 아니면은 이제 청구 방법을 이제 조금씩 달리해서 할 건지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하게 되겠다라고 하면, 요 변경 신청서를 똑같이 변경 신청서를 시험평원에다가 미리 제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신평원 같은 경우는 신청이 접수가 됐다. 그러면은 신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구 기간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을 하겠다라고 해서 변경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변경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의료기관에다가 신평원은 통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등록을 했는데 아니면은 변경 신청서를 했는데 이게 확 픽스가 된 건지 컨펌이 된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안 하고 이렇게 청구를 하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평원에서는 꼭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통보할 수 있어야 되고,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은 변경이 됐습니다 라고 꼭 의료기관에 통보를 해야지 이거는 확인을 한 상태에서 이제 그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이제 전송을 할 때는 이렇게 명세서, 청구서에 명세서와 필요한 자료를 첨부를 해서 이제 그 신평원에다가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는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청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이런 자료를 첨부를 해가지고 뭐 진료 기록표라든지 치료 때 구입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해서 신평원에다가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험회사 등 같은 경우는 이제 진료비를 이제 직접 받은 후,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직접 받은 후에서는 이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가의 지급 의사라든지 지급 한도 이런 것들을 통지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평원에다가 이제 청구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환자인데 보험회사 등에서 이제 조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지급의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늦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의료기관에서 청구를 요청을 받았다라고 하면 똑같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신평원에다가 청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이제 받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접수일 요거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의료기관이 진료 수가를 이제 서면으로 청구했거나 EDR로 청구를 했거나 똑같이 고 받은 도달한 날로부터, 그래서 이제 신평원에 도달한 날로부터로 날짜를 이제 이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진료 수가는 이제 언제 청구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입원 진료의 청구 시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EDR 정보통신망으로 진료 수가를 청구할 때는 여기 보면 이렇게 퇴원일이 속한 날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며칠에 퇴원을 했다 그러면은 그 날에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제 다 정산을 해가지고 이제 월요일부터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월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면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은 똑같이 퇴원일에 속한 다음날 초일부터 해가지고 월별로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입원 환자가 아무래도 이제 사고에 따라서 이제 그 환자분의 상태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게 좀 중증이다. 그래서 30일을 초과해서 입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월 단위로, 그러니까 이제 장기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월 단위로 해서 분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이제 뭐 한 500일을 입원을 했다. 그러면 500일 퇴원한 후에 청구를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월 단위로 해가지고 분할 청구를 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의약품 관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일괄해서 청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청구 구분란에서 보면 이제 분리 청구 코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청구 명세서,
그래서 이제 뭐 그 전달에 청구한 뭐 기청구 명세서의 접수 번호라든지 아니면 이제 명세서의 일련 번호나 최초 입원일, 개시일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장기 입원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것들 같이 이렇게 해서 연속선 상에서 이제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기재를 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자,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그렇고 외래 진료 같은 경우는 똑같이 내원일에 속한 다음 달 초일부터 해서 월별로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주 단위로 구분을 해서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의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료 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청구 매체, 그래서 이제 뭐 그 정보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전자청구를 하든 이제 뭐 서면 청구를 하든 청구 매체라든지 입원 기간에 관계없이 월별로,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외래 뭐 이런 것들도 똑같이 이제 월별로 구분을 해서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목록표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목록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의료기관에서 진료수가를 최초로 청구를 할 때는 이제 그런 실제 구입 가격, 이런 것들, 구입 증빙 자료,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해서 미리 평가원에다가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원료약에 대한 구입 목록표, 그 다음에 치료 재료대라든지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입했던 목록표,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자체에서 조제를 한 이런 약 목록표, 그래서 제재료가 따로 우리 선정을 한다라는 거 지난번에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른 비용 산정 목록표, 이런 것들을 미리 심평원에다가 제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출을 한 내용이 만약에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변경 사항을 꼭 심평원에다가 먼저 제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환자 평가표를 해당 진료분의 명세서 청구하기 전에, 그러니까 환자 평가표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 명세서 청구하기 전에 심평원에다가 제출을 해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 미리 다 청구가 된 것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이제 미리 다 청구가 되어 있는 것들은 굳이 또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수가를 청구를 할 때 미리 목록표를 제출을 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진료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자, 우리 학생들 잠깐 쉬었다가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